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한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3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어제 너무 길게 찍었습니다. 어제 1시간 18분 49초. 네. 자, 오늘은 손님도 오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길게 한 만큼 오늘은 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소중한 만남에 감사드립니다. 해주셨고요. 오늘도 열공 모드로 열심히 따라가 보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열공 모드로 열심히 따라가 보겠다. 이 마음 먹고 시작하시는 것 자체가 절반은 이미 하신 겁니다. 웜의 신박은 장중에 걸렸던 심신미약을 깔끔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웜의 신박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신문을 읽으면서 그죠? 주식을 하기 위한 기초 체력,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은 기자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니까 이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주식 시세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그런 세상의 큰 변화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제대로 한번 맞았을 때 크게 수익이 납니다. 크게 수익이 나고 짜잘한 그런 움직임이, 그런 거 보통은 보면 이 짜잘한 움직임을 다 쫓아다니려다가 몸도 마음도 계좌도 다 이렇게 좀 피폐해지신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 성구 매니저의 결혼식 주례사처럼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그래서 7대3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분들의 그 계좌는 보면 내가 7개, 6개, 7개 틀렸지만 맞은 거 3, 4개로 크게 수익이 나거든요. 조재현 팀장의 그 퀀트도 보면 퀀트 종목 매달 바뀌잖아요. 그 매달 바뀌는 거에 보면 미친 선수가 있습니다. 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가 총 한 9개에서 13종목 정도 들어가는데 꼭 그 중에 한 2, 3종목이 그 달에 막 30%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진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퀀트가 그동안에 한 1년 반, 2년을 꾸준히 해보니까 그 미친 선수가 아무리 수익이 20%, 15% 넘어가면 팔고 싶잖아요. 근데 그 퀀트 전략이 한 달마다 매달 종가마다 바꾸다 보니까 그 한 달 끝날 때까지 꾹 쥐고 가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한 달에 먹을 때 크게 먹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문을 읽고 공부하고 박스리 듣고 그러다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이번에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엠로빈이라든지 로빈후드, 그리고 오라클, 팔란티어, 또 한 2, 3년 동안에는 엔비디아, 크게 먹는 주식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크게 먹는 주식 때문에 뭐 만약에 반도체를 골고루 사서 인텔 같은 거 좀 터져도 될 건데 인텔도 최근에 다 올라왔죠. 크게 먹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신문을 보시면서 세상의 큰 변화에 그런 주도 종목, 뭐 최근에 또 1년 동안에 국내 주식에서는 아무리 뭐니 해도 또 조선방사, 조방원에다가 피부미용 이런 쪽에서 큰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투자를 크게 먹는 매매를 할 줄 알게 되면 이 짜잘한 주가 움직임에 내가 저거 샀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또 저거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심약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웜의 신박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걸 아마 깨우치셨을 겁니다. 주말에는 은퇴해서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지인 집에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내년이 7순이고 저는 60 중반 자영업자 현역입니다. 아직도 열심히 하던 일 하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살짝 흔들리네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 했는데 부럽기도 하고 일을 놓기도 쉽지 않고 그래도 주식 투자가 있어서 희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 남편의 최슬리 계좌가 몇 년 후에는 더 좋아질 테니까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문득. 은퇴해서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지인 집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그 지인이 좀 부러웠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은퇴해서 좀 유유자적 하시는 분도 축복이고 아직까지도 60 중반에 자영업을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땡땡님도 축복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7순, 8순 이렇게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보다 형님, 누님 아니면 삼촌, 이모뻘 되시는, 숙모뻘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나이 90이 넘어서도 내가 일이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다고. 김영석 교수님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하셨겠습니까? 그죠? 나이 90에. 지금도 이제 106세 되셨나요? 일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느낌도 주고, 그죠? 일을 하든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서 또 쉬는 분이시든 다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려 1시간 18분을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푹 단잠을 주무셨다니 잘하셨습니다. 피로가 좀 풀리셨길요. 지난주에 언니가 남편 건강만큼 전문의 건강이 염려된다고 걱정하셨는데 수면 관리 제가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웜의 심박을 통해서 이 숙면을 취하게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정작 제가 잠을 잘 못 자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귀를 쫑긋해서 열공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주식에도 어김없이 접목이 되네요. 전 이번 추석 연휴에는 철학과 심리학의 기본을 다져버립니다. 종합예술이자 기술인 주식 긴 여행책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철학과 심리학. 너무너무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경희대 중앙도서관 2층에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옛날에 이 반항심 있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꼭 이 스스로 또 딴짓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때 그 도서관에 올라가가지고 그 철학책을 하나 또 뽑아 들어가지고 한참 한 3시간 동안 읽다가 너는 지금 당장 내일 시험 앞두고 지금 뭐 하고 있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읽기 싫던 철학책이 또 시험을 앞두고는 막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은 그 심리, 그죠? 그런 게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시간에 철학책 봐서 다행이지. 그거 시험 공부하기 싫다고 나와가지고 뭐 술 마시고 뭐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웜의 심박 유튜브로 원본 듣고 퇴근길 브리핑 가서 차트 부분 분석 듣고 있어요. 김미선님은 참 열심히 하시네. 추석 연휴 때 추천해 주신 부의 인문학과 부의 본능을 읽을 생각을 하니 기쁩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약간 그동안의 이 자본주의, 금융을 바라보고 투자를 바라보는 나의 투자관에서 약간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 뚜껑을 한번 열어주신 분이에요. 부의 인문학. 저자는 브라운스톤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부동산 카페에서는 우주 초고수 우성님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수면 내시경 말씀하실 때 빵 터졌어요. 약 들어갑니다. 이제 일어나실게요. 지난주 토요일 날 건강검진을 했어야 되는데
일정이 빠듯해서 제가 이번 주로 미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수면 위 내시경 하는데 이번에도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아예 눈 이렇게 크게 뜨고 정말 약 들어갑니다 했을 때 잠을 자는지 한 번 더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위내시경 검진은 보통 5분 이내로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 붙잡고 뭐 15분이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네. 막 쑤셔 넣고 이렇게 보면 한 5분이면 아마 되겠죠, 그죠? 야, 근데 그 5분을 잤는데도 그렇게, 정말 뭐 몸이 날아갈 듯한 그런 가뿐한 느낌을 받았는데, 야,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 쪽에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캐나다 쪽으로 가보고 싶은데 캐나다 갔다가 미국으로 넘어올 때 저희 딸이 입국이 안 될까봐 이번에는 안타깝지만 미국 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푹 주무신 효과는 완전히 나왔네요. 낮빛이 다르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달러 얘기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하셨고 위내시경은 3에서 5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 채권 전략 중 저도 최근까지 같은 상황이었어요. 미국 채권 10년물에 투자했다가 손실 보고 만회할 방안으로 미 주식에 투자했어요. 수익 나서 채권 손실을 상쇄하고 비과세만큼 익절 후 나머지는 홀딩입니다. 그렇게 하셨네요. 최슬리 가족들 고생하시는데 광고 정도는 들어주시는 게 예의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 도림구에 사는 딸과 사위와 함께 조만간 뵙고 싶습니다. 박성숙님, 네, 같이 오십시오.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립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투자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쭉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제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이라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그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저희 채슬리에 오셨는데 손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손해 날 거라는 그런 걱정을 사실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1, 2개월 만에 시장이 확 빠졌는데 그때 밑에서 손절하고 나는 여기서 중단할래.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2년, 3년을 투자했는데 주식으로 해서 손해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22년도에도 그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고 싶다고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주식 강연에서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잡주하지 말고 세계 1등 그 산업 내에 이 탑티어에 해당되는 기업들 이렇게 쌀 때 사면 절대 손해가 안 나는데 21년도 그 고점에 샀다가 22년도 바닥 되면 또 거기서 더 빠진다라는 얘기에 밑에서 손절하고 또 올라오면 주식 사고 비쌀 때 사고 싸지면 팔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량주만 하면 되는데 그 잡주의 유혹 그 잡주의 유혹 뭐 어느 기업이 뭐 300% 500% 났다 또 사칭하는 그런 방에서 그죠? 300% 지금도 보면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사칭하는 사칭 채널의 사기꾼들 그 바람잡이들 쭉 있죠. 와, 이익 실현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단기간에 빨리 큰 수익을 보고 싶은 그 내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주 안 하고 우량주로만 하면
연 15%가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수익률인지 말씀드리잖아요. 연 15%만 하더라도 5년 지나면 3억이 6억 되고, 또 5년 지나면 12억 되고, 15년 지나면 24억 되고, 20년 딱 지나면 48억이 되는데, 그러면 모든 그 경제적 나중에 노후 걱정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 15%가 아니라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 해서 연 150%를 내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이버는 구글 등 빅테크에 맞서서 25년 동안 견뎌오고 살아왔던 회사입니다. 항상 어렵지만 또 네이버만의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는 능력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올해 3월에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한 말을 듣고 인상 깊었는데 과연 어떤 시장을 여는 것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호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여는 시도가 신선하네요. 역시 경영자의 열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혜진 창업자의 이 CEO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네이버의 어떤 회사 문화, 네, 경영과 일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게 그것만 보더라도 네이버가 정말 단단한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이혜진 의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빅테크에 맞서서 25년 동안 견뎌오고 항상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앨런 머스크를 보면 그 옛날에 앨런 머스크의 긴 여정을 보면 항상 위기가 있고 그걸 돌파해 나가고 위기가 있고 돌파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CEO가 어떤 분인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EO랑 내가 파트너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기업과 내가 투자하는 기업과 파트너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파트너와 손을 잡고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할 건가. CEO 밸류 중요합니다. 8월 초 IRP ETF 모두 정리하고 예수금으로 들고 있다가 코인 ETF에 토큰까지 나오는 분위기에서 단순하게 투자하고 싶어서 30%는 금현물, 10% 바이오, 10% 항생 테크 들어갔습니다. 잘하셨네요. 추석 전까지 들고 가려고 했는데 조금씩 팔았는데도 화수분처럼 불어나네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금이 넉넉해지니 투심도 넉넉하고 편해집니다. 새로운 투자의 길라잡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맞아 마카롱 세트 보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빅블루님이시네요.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이죠. 명절 동안 좋은 공기, 좋은 음식 드시면서 따님과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복 입은 아저씨들 화이팅입니다. 제 얼굴이 양봉처럼 환해서 다행입니다 하셨네요. 전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따뜻한 캐모마일차 마시면서 웜의 심박 듣고 있습니다. 와, 우리 최상무보다 더 일찍 일어나시네. 자, 전무님이 추천해 주신 부의 인문학 읽으려고요. 김만구가 아니라 시계로 할망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1시 반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인턴 공부 밀린 거 한 지 2달 정도 되어 가는데 평소에도 4시 반에 일어난다고요? 와, 오늘은 너무 빨리 일어나 졌어요. 와, 오늘 알바하고 육아하려면 죽었네요. 두렵지만 기분은 개운하니 좋습니다. 야, 진짜 시계로 할망구. 아니 주식으로 성공한 분들의 특징이 주식이 너무 좋고 빨리 내가 이 공부한 주식을 또 그 다음날 매매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고요.
우리 김만구님은 시계로 할머니 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무사 무서운 할머니 되실 것 같습니다. 운용보수 없이 성과보수만 받는 방식 멋지십니다. 궁금한 건 최소리 랩 상품은 1임 계좌들과 포트가 같나요? 혹은 랩은 다른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로 별도 운영될까요? 좀 다릅니다. 네, 랩 운영하고 랩은 이 목표 수익률 달성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압축을 해서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랩 운용이 1임 포트랑 좀 다르긴 합니다. 거의 이제 뭐 장기적인 수익률은 거의 비슷한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업앤다운은 좀 다릅니다. 일전에 전무님께서 축구에 비교하시며 아마추어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프로의 영역에 대해 하신 말씀에 동의하며 제 자산도 일부는 프로리그에서 뛰게 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전무님 매번 듣기만 하다가 지난번에 전무님 하신 말씀 생각나서 댓글 남깁니다. 내일은 꼭 재산세 내셔야 합니다. 네, 제가 이거 끝까지 원래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받을 돈은 일찍 받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세 최대한 미루다가 저희 꼼꼼하지 못한 성격에 한 일주일 지나서 재산세 뭐 이런 경우가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제가 하루 일제 쫙 다 해버렸어요. 요즘은 저도 약간 좀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해야 될 이 리스트를 빨리빨리 좀 없애는 게 그죠. 하도 일이 많다 보니까 잡스러운 거, 미셀러니어스 한 거, 이 잡스러운 거는 빨리 처리하는 게 맞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 일 잘하는 분들 딱 보면 그 이자 조금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처리해야 될 거는 빨리빨리 처리해서 해야 될 리스트를 많이 없애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계속 쌓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테트리스처럼 해야 될 일이 계속 이래 떨어지거든요. 해야 될 일이 계속 떨어져서 오늘 뭐가 일이 없나 할 때가 보면 반드시 또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 처리했습니다. 교통범칙금 있는가 그것도 보고 다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웜의 신박을 모닝브리퍼는 웜의 신박을 꼭 챙겨보려고 노력하는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느슨해집니다. 내일 보면 되지 하고 인간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은 저도 그렇습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잠이 잘 안 와요.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았던 게 싹 거의 다 끝나고, 그리고 내일 아침 축구 가야 되니까 토요일 아침. 그러다 보면 뭐 1시 반 2시까지 약간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마음처럼 마음이 좀 덜떠가지고 그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저도 토요일 날 하루 정도는 그냥 새벽부터 한 저녁 6시까지 풀로 좀 이제 쉬는 편입니다. 저는 대장 내시경 할 때 돈 조금 아끼려고 무수면으로 했는데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구역질 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브라질 채권도 미국 채권 아닌데 손실 상쇄가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 주식이나 채권 다 상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 그게 틀렸다면 댓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 국방부 근무 셧다운 예상, 돈 되는 정보이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연휴 전날 폭락하지는 않죠. 셧다운의 케이스 보면 셧다운 하다고 해서 폭락 안 합니다.
박 교수는 어제 박정희 교수죠. 학군지 만능 시대도 끝났다고 했다. 요즘은 애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한다며 예전처럼 자녀 교육에 신경 쓰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부부, 1인 가구도 늘었기 때문이다. 오늘 기사 중 이 부분을 들을 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죠? 네, 우리 태연이가 고3이다 보니까 네, 얼굴에 항상 보면 이 자식 걱정 많으신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네, 그렇게 운동장에 같이 아빠가 같이 나오고 네, 운동 끝나고 그 목욕도 좀 하고 가세요. 사우나 하고 삼겹살 같이 구워 먹고 네, 그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훨씬 더 소중한 추억이 아마 태윤이한테도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모닝 브리프 때 나오는 광고 6개에서 8개 다 봅니다. 아, 모닝 브리프 때 광고가 6개에서 8개나 뜨나요? 야, 그렇군요. 인턴, 선고급, 1인 계약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정확한 명칭과 자세한 내용 설명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가 투자 자문사다 보니까 자문 또는 1임이 어떤 업무인지 저희 회사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에 제가 동영상으로 쭉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 되고 인턴십은 여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주식을 정말 제도권에서 하듯이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스 얼라이언스와 인턴십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좀 많이 뜨나 보네요. 네, 광고 얘기를 인기가 많아지셨나 봅니다. 광고가 해놓으셨는데 그러게요. 매번 항상 10,000분 이상이 이렇게 늘 봐주시다 보니까 유튜브가 알아서 이 광고를 많이 띄우나 봅니다. 야, 어제 1시간 18분 49초나 이렇게 길게 찍었는데 14,944회 조회수가 나왔네요. 하여튼 이렇게 길게 해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주택공급 총력전 고도 제한도 푼다. 네, 부동산 얘기를 처음 두 기사로 가져왔는데요. 자, 정부의 9.7 공급 대책 이후에도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총력전에 나섰다. 국방부는 수도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풀기로 했고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7 대책 후속 입법에 촉수했다. 서울시까지 신속 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29일 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을 통해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 약 40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한다고 밝혔고요.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 강화군 두 곳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 한 곳과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완화되는 서울 강남, 강동, 광진, 송파, 중랑구와 경기 성남, 용인시 등 7곳인데 이번 조치로 성남 원도심과 분당 일부 등의 고도 제한이 완화돼서 해당 지역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분당구 야탑, 임해동 일부 단지는 최고 48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국토부와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데 단 한 번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면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공공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특례도 늘리는데 법적 상한 용적률이 기존에는 공공 재개발은 1.2배, 공공 재건축은 1배였지만 앞으로 둘 다 1.3배가 된다네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장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지역 등은 물론 세제 강화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서울시도 이날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공개했고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현재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요 후속 기사까지 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세 올려야 집값 잡을 종합대책 준비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국토부 장관이시군요. 정부 여당이 내놓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각각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수년 단위의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고 정비업계에서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용적률 특례도 마찬가지고요. 현행 120%에서 130%까지 상향하면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고요. 정부는 당시 수도권 집값 불안이 심화되자 공급 신호를 분명히 주겠다는 취지에서 정비사업 촉진을 약속했고요. 이번에 법안을 통해서 절차 단축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법제화하면서 시장의 공급 확대 메시지를 확실히 주려는 것이다. 시장의 공급 확대 메시지요. 자, 한편 2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마포, 성동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추석 전에도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단발적으로 대응하면서 후과를 많이 남겼다. 관계 부처 간 협조한 종합대책을 기본 틀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덧붙였고요. 이어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 개인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응능 부담의 원칙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응능 부담. 저는 뭐 이런 단어에 익숙하지가 못해가지고요. 능력에 맞게 세금도 약간 플렉스블하게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인간 김윤덕의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근데 예전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집값이 아니라 물가가 오르고 그게 한마디로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그 집을 실제로 건설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일단 땅값 올라갔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제 대학 다닐 때도 제 친구들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번다면 지금은 노가다 하면 한 최소 500원 벌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떼돈을 벌고 있느냐 아닌 거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집값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분들이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집값을 잘 잡겠다라고 그러는 건지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뭐 신라면 100원 하던 게 지금 100원이 1,700원, 2,000원 되고 지금 농심이나 이런 회사들이 뭐 떼돈을 버는 게 아닌 것처럼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다 모든 게 다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양복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시고 나중에 93년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때 30만 원이 지금도 30만 원이래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만들던 브랜드랑 비슷한
뭐 파크랜드, 뭐 최근에 바쏘, 뭐 이런 브랜드 보면 아니 30년 전에도 3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아울렛 가면 28만 5천 원, 뭐 26만 원에 바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뭐 31만 원. 30년 동안에 물가를 하나도 물가 상승을 반영 못하는 그런 제품이 왜 물가만큼 못 올랐냐? 공급이 많으니까요. 어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데서 저렴한 인건비로 똑같은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물가를 하나도 못 쫓아갔잖아요. 거기에 정답이 있듯이 어쨌든 공급을 늘리는 게 저는 능사라고 봅니다. 공급을 집값을 잡겠다면 공급을 늘려야 되고 공급을 늘리려면 용적률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세금을 올리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이게 바이어스 마켓이냐 셀러스 마켓이냐. 집은 적은데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셀러스 마켓이 된다는 거죠. 매도하는 사람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재산세 종부세 낸 게 한 5억 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에 세금 냈던 거를 매수자한테 떠넘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셀러스 마켓인 상황에서는 그러면 세금을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힌다. 저는 그래서 그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에 맞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셀러스 마켓이나 바이어스 마켓이냐에 따라서 그 비용을 누구한테 떠넘기냐. 이번에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관세를 뭐 아무리 올려도 여기 파는 입장에서는 우리 거 아니면 너네 쓸 거 있어? 관세 올리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그대로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사는 쪽에서 그 관세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물가 상승 개념에다가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도 물가만큼 집값이 안 오르게 하려면 무조건 공급을 늘려야지 세금을 늘리는 거 저는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공급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편하게 그 중과세 70% 예전에 보면 중과세 70% 해보니까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 양도세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기준으로 한 25%, 30% 뭐 그 정도만 낮춰도 뭐 다주택자들이 또 물량을 내놓는단 말이죠. 어쨌든 공급이 많게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잡힌다. 그거는 도대체 우리가 몇십 년을 해본 정책인데 그 잘 안 되는 정책을 왜 계속 얘기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값 잡을 물가 상승만큼 못 오르게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을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그 일반 서민들이 생애 첫 집을 사기 좋겠고요. 미국처럼 아니면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들은 30년, 40년 장기 한 80% 정도 장기 모기지를 실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열심히 노동소득으로 모았더니 물가 상승이 더 빨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자본소득, 노동소득 말씀드렸는데 돈 모아서 절대 집 못 삽니다. 내가 연봉 최소 뭐 한 2억 5천, 3억 정도 되는 그런 고소득자 아니면 돈 모아서 집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생애 첫 집을
그러면 또 이 부동산 비관론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앞으로 집값 폭락할 건데 그걸 갖다가 다음 세대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 만약에 집값이 폭락한다면 지금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집을 더 많이 사게 해줘야죠. 어차피 폭락할 집 많이 사가라고. 중과세를 할 게 아니라 그죠? 집을 2채가 아니라 5채, 10채 사주는 사람들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다주택을 할수록 재산세나 이런 걸 오히려 경감해줘서 폭락할 집이니까 그죠? 그렇게 옛날부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몰리는 유럽 방산 올 투자액 2조 원이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의 방위산업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28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7월 유럽 내 방산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액은 총 14억 유로로 집계됩니다. 이는 2020년 3천만 유로에 비해서 47배나 21년 1억 5천만 유로의 약 9배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유치한 투자액을 모두 합치면 24억 유로 약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방산 분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방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에도 돈이 몰리고 있고 방산 스타트업 투자 분야에서 폴란드의 익스페디션은 연말까지 1억 5천만 유로 규모 2차 펀드 조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강하다고 하면서 어제 유럽의 방산주들이 다 신고가가 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이제 방산 모멘텀 끝난 거 아닌가 라고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까지 각국이 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엄청난 방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1955년 한 60년까지. 그러고 나서 또 중동 전쟁 터졌죠. 베트남 전쟁이 또 터졌죠. 그죠? 베트남 전쟁 이후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등등 해가지고 전쟁은 계속 터집니다. 1980년도에 이라크가 또 이란 또 침공하고 8년 전쟁이 일어나고 1990년에는 이라크가 또 쿠웨이트 침공하고 그죠. 근데 다행히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1980년대까지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엄청난 국방력을 늘리기 위해서 방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또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방산 모멘텀은 최소 5년 동안 이어지는 모멘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공들인 인도시장 값싼 중국차 홀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텃밭에서 중국 전기차 거센 공습 연 40만 대 격전지 인도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표를 보시면 국가별 아세안 6개국에서 완성차의 시장 점유율인데 이거 보면 일본의 파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시장 점유율 70%였어요. 23년,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이런 아세안 국가, 그죠?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래 가보면, 일본 차들이 이렇게 많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일본 점유율 70%, 65, 지금 59, 쭉 떨어졌어요. 한 11% 까먹었는데, 그 사이 한국은 544가 됐고요. 중국이 349가 됐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별 아세안 6개국 판매량 성장률을 보면 도요타 마이너스 1, 혼다가 마이너스 18%, 그리고 7위에 빔페스트
빔페스트면 베트남 빈그룹에서 만든 자동차. 빔페스트가 102%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BYD가 144% 성장했고 13위 현대자동차는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8% 역성장 중입니다. 밑에 사진은 중국 옌타이 항에 정박 중인 BYD 차량입니다. 박리담의 전략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 중국의 물량 공세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며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현실적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강력한 자국 브랜드가 거의 없고 무관세 경쟁 구도가 특징인 아세안 시장을 놓고 한중일 3국의 완성차 전쟁이 가장 큰 변수를 맞이한 셈인데 일본차의 공고한 시장 장악력 때문에 험지로 불린 아세안 지역을 공략하는데 수년간 공들여온 현대차 입장에서는 시장을 이끄는 일본과 경쟁하는 것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게 급선무가 될 전망이고요. 아세안 주요 6개국에서의 완성차 시장 지형도 균열은 전기차에서 비롯됐습니다. 29일 동남아 주요국 정보와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PwC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남아 완성차 판매 1위 업체인 도요타의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 줄었습니다. 자, 세부 시장별로 살펴봐도 중국 기업의 선전이 뚜렷한데 연간 3,40만 대 규모로 아세안 최대 완성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이 1,596대에 불과했던 BYD가 올해 상반기에는 14,000대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한 9배 이상 팔았네요. 반면 지난해 상반기 12,000대로 BYD를 앞질렀던 현대차는 올해 11,188대로 오히려 역성장했고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현대차가 22년 아세안 지역 최초로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하며 가장 공들인 곳인데 현대차는 지난해 이곳에 LG엔솔과 합작한 배터리 셀 공장 HLI 그린파워를 준공하면서 현지 전기차 생태계 공략에 박차를 가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체리차, BYD 등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 주요 기업들이 향후 아세안 지역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현지 생산량을 대거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이고 BYD는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 태국에 연간 3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며 체리차는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18만 대, 우링은 인도네시아에서 12만 대 생산을 추진하고 있고 빔페스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연간 2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지난해 8월 10억 바트를 들여서 태국의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태국 투자청에서 승인받았고요.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5년간 6,800억 원 투자를 발표하는 등 아세안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화력전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이고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측은 아세안 시장은 속도전이자 현지화 싸움이라면서 현대차도 생산 거점 확대와 딜러망 강화 같은 더 적극적인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단기간 시장 확대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장기 전략으로 성공할지는 미지수이고요. 현대차는 중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저가형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의 동남아 투입을 본격 검토하면서 동남아 시장 현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 약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현대차도 다양한 가격대 모델과 차별화한 경쟁력으로 아세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세안 시장에서의 이 중국의 약진이 그냥 옛사로 볼 일이 아니다, 그죠? 현대차와 기아의 PER이 낮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핸드폰 사업부, MX 사업부랑 반도체 사업부, 디스플레이, 통신 장비 이렇게 다 발라서 삼성전자의 핸드폰 사업부만 따로 이렇게 인적 분할해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PER을 얼마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참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폭스바겐이라든지 일본의 혼다, 닛산 네,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를 보더라도 현대기아가 참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차와의 이 경쟁에서 얼마나 영업이익률을 좀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기사를 보면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미래에셋 글로벌 운용자산 450조 돌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총 운용자산이 4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상장지수펀드, 이 ETF를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고요. 미국, 캐나다, 인도, 일본, 호주 등 16개 지역에서 총 456조 원을 운용 중입니다. 와, 2022년 말에 250조 원이었던 운용자산이 23년에 305조가 됐고요. 24년에 380조, 그리고 약 3년 만에 이렇게 20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운용자산의 약 45%인 250조 원가량이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고, 해외 운용자산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6.8%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글로벌 ETF 운용사 평균 19.5%를 훨씬 웃돕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장기 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고요. 국내 최초로 이 타겟 데이트 펀드 TDF를 출시했고, 연금 펀드 설정액 1위이고요. TDF 점유율 1위, 디폴트 옵션 전용 펀드 설정액 1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자산운용 생태계이고, 지난 25일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와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하면 2007년도에 미래에셋 펀드, 그때 당시에 솔로몬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2007년 11월 초에 발매됐다. 3일 만에 4조가 몰렸다는 인사이트 펀드 등등 그런 뮤추얼 펀드로 전성기를 누리다가 박현주 회장님이 굉장히 판단을 잘하셨죠.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중국 부동산 상해 가보면 동방명주 옆에 미래에셋 건물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물론 뉴욕이나 이런 데 부동산 투자한 게 좀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ETF 시장을 또 공략을 하고 퇴직연금 시장을 공략을 하셔가지고 지금 ETF가 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있어서 ETF 사업부에서 행사를 한데 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AUM이 어떻게 됩니까? 여쭤봤더니 82조. 와, 옛날 한때 미래에셋의 순수 주식형 그 뮤추얼 펀드가 한 80조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ETF만 갖고 이제는 80조가 넘어섰고, 뭐 타이거 나스닥 100이라든지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저도 저의 그 IRP 계좌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ETF인데 어쨌든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운용사가 이용하는 증권사, 아무래도 미래에셋 증권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죠? 너무 이제 관계사에다가 몰빵을 주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 자산의 성장이 그대로 증권의 낙수 효과가 100% 다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함께 동방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셋 투자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우리나라 증권사 1등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투자할 때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 항상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 관세 폭탄 위헌 나와도 안 멈출 겁니다. 이게 10월 원래 14일 이후로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또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위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질 거라고요. 그동안에 받아놓았던 그러면 관세 이거 다시 다 돌려줘야 되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채권을 막 찍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관세를 통해 가지고 1년에 한 300조씩 쫙쫙 끌어들이는 식으로 돈을 받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it's beautiful 뭐 tariff 하며 beautiful world라고 하면서 월드 하면 이 세상이고요. 그 beautiful world라고 단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이 바라는 이 관세를 토해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토해낼 건데 채권 찍어가지고 그 관세 다시 돌려줘야 되나? 네, 그런 우려가 있죠. 그렇게 되면 또 미국 국채 금리가 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10월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당장 10월 3일 날 발표될 실업률에서 실업률이 4.3 정도로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이 대법원 판결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한 가져와 봤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는 이 두 가지 핵심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라면 두 번째는 중국과의 탈동조화 디커플링으로 대표되는 경제 안보 강화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런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설사 위헌 결론이 나더라도 앞서 언급한 이 두 사안이 지속된다면 지금의 관세 정책은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그나시오 산체스 DLA 파이퍼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의 통상 정책이 향후 어떤 기조를 보일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를 근거로 중국과 캐나다 등의 국가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고요. 국제무역법원과 항소법원은 이 과정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요. 연방대법원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근거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산체스 변호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펌 중 하나인 DLA 파이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데 2005년 출범한 DLA 파이퍼는 현재 40여 개국에서 100개가 넘는 사무소를 운영하며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가 언급한 IPA는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7년 제정된 법안으로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1, 2심은 관세 부과 권한은 별개라고 판단을 했죠. 산체스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현 연방대법원은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민 단속 등의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301조와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세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라고 분석했고요. 실제로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무역확장법 또 301조는 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한국 기업이 이 같은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 지정학적 변화의 흐름을 읽고 공급망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는데 성향이 다른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 과정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핵심 광물과 부품을 중국을 포함한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을 것을 제시했던 점에 유의해서 참고하라는 설명이고요.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의 후속 협상을 면밀히 살펴볼 것도 당부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기업의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무엇이 자사에 가장 유리할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대미 투자가 중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미국 이민당국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 LG엔솔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명을 구금한 사태를 두고서는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 실책을 직접 인정할 가능성은 낮지만 비자 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후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추가 발의되기도 했고요. 산체스 변호사는 별도의 비관세 장벽이 작용할 가능성도 낮게 봤고 그는 한미 무역 협상에서 조선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군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 정부는 모든 산업군에서의 미국 내 투자 활성화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이 이 같은 기조에서 이익을 보려면 현장 실사를 비롯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지정학적 구도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미국 투자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계속 이 내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저는 이 대법원 판결도 뭐 보수가 몇 명이고 하는데 미국이 저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그 연방준비은행도 독립성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대법원이 뭐 6대3 한다고 해서 과연 하급심과 다른 결정을 내릴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법원, 연방대법원에서도 위헌이라고 나왔을 때 약간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불확실성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약간 또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흔들리면 나는 어떤 주식 사야지, 그런 주식이 있으면 조정이 무섭지는 않고, 그죠? 네, 그 조정이 달가워질 거고. 하여튼 10월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 여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몸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의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